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최근에 금융계는 물론이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정말 큰 관심을 모은 일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있잖아요. 서클. 아, USDC 발행하는 것이죠? 맞아요. 거기 고위 관계자가 한국에 직접 와서 정말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보냈다는 소식이에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일정이 아주 빡빡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주요 거래소들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는 한국은행 총재랑 단독으로 30분이나 면담을 하고 30분 단독 면담이요? 이건 좀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는 4대 금융그룹 회장님들하고 또 연달아 만났다고 해요. 와, 거래소, 중앙은행, 시중은행까지. 이거 뭐 그냥 인사치레는 절대 아니겠네요.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이게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뭐랄까, 한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진짜 실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걸 앞두고 마지막으로 뭔가 조율하는 느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플레이어들을 다 만난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연쇄 회동, 이 만남들을 하나하나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도대체 누가, 뭘 가지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논의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결국 당신,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서클의 방한 일정, 이게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계획된 걸로 보여요. 단순히 여기저기 방문했다, 이 사실 자체보다는요, 그 만남의 순서, 그리고 각 만남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순서와 성격이요? 그렇죠. 이걸 좀 분석해보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 축, 그러니까 유통은 거래소, 규제는 한국은행, 실행은 금융그룹, 이 세 축을 점검한 것 같아요. 오, 유통, 규제, 실행, 그 세 축이요.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그럼 첫 번째 축, 유통, 거래소들과의 만남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 3대 거래소 다 갔다고 했죠. 맞습니다. 각 거래소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1시간 정도씩 미팅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만남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바로 서클이 만드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USDC 있잖아요. 달러랑 연동되는 거. 네네, USDC. 이걸 어떻게 하면 한국 시장에서 좀 더 편하고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만들어도 쓰는 사람이 편해야 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곧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 원화 코인이랑 USDC 같은 달러 코인이랑 어떻게 연결할 거냐? 예를 들면 쉽게 서로 바꾸거나 브릿지, 아니면 원화로 다시 상환, 리딤하거나 이런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방안들, 이런 논의가 꼭 필요했을 거예요. 아, 사용자들이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또 그걸 필요하면 USDC 같은 걸로 쉽게 바꿀 수 있어야 진짜 쓸모가 있을 테니까 그 연결고리가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규제 준수 문제예요. 규제 준수, 역시 중요하죠. 특히 자금 세탁 방지, AML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객 확인, KYC. 이런 의무들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유통 시스템을 만들 거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얘기가 오갔을 겁니다. 거래소는 사용자들이 직접 만나는 최전선이니까요. 그렇군요. 유통 채널인 거래소하고 실무 조율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규제, 한국은행 총재와의 만남이었네요. 이건 서클 쪽에서 먼저 요청해서 송사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 점도 좀 주목할 만하죠. 서클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니까. 30분이면 길지 않은 시간인데 어떤 대화가 오갔을 걸로 보세요? 아마 시간은 짧았어도 내용은 굉장히 밀도 높았을 겁니다. 이 면담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요. 한국은행이 그동안 계속 아주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 때문이에요. 어떤 원칙이죠?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이 중심이 돼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은행 중심 점진적 도입. 계속 강조해 왔던 거죠? 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잠재력은 인정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통화 시스템이나 금융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이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혹시 뭐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걸 염두에 두는 건가요? 그런 것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겠지만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려가 커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금 세탁이나 불법적인 외환 유출 같은 거시경제적 위험이고요. 이건 뭐 기본이죠.
네. 둘째가 좀 더 구조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은행이 아닌 예를 들어 핀테크 기업 같은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요. 이게 사실상 예금은 받지 않으면서 지급 결제 기능만 하는 은행, 이걸 내로우 뱅킹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로우 뱅킹이요? 네,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인데 이게 기존의 은행 중심 금융 시스템 질서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걸 막는 금산분리 원칙하고도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아, 그래서 은행의 역할을 계속 강조하는 거군요. 확실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최우선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클과의 면담에서는 이런 한은의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전달했을 거고요. 동시에 USDC 같은 해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 규제 틀 안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조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서클 입장에서도 한국은행의 생각을 직접 듣는 게 중요했겠네요. 물론이죠. 한국은행의 우려사항을 듣고 또 서클이 가진 글로벌 운영 경험이나 기술력, 규제 준수 노력 같은 걸 어필하고 서로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자리였을 것으로 봅니다. 비공개 면담이었으니까 아마 공개되지 않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퍼즐 조각, 실행 단계로 가볼까요? 4대 금융그룹 수장들과의 만남.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주로 오갔을까요? 이제 진짜 서비스 구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은행들은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의 실제 설계자이자 운영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발행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의 만남은 아주 구체적인 논의로 채워졌을 겁니다. 핵심은 역시 결제 및 정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리고 이걸 실제로 어디에 활용할 거냐, 이런 사례 발굴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은행마다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 보인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하마그런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5월에요. 서클하고 비대면으로 MOU, 그러니까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은 상태였어요. 아, 이미 파트너십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 만남은 아마 그 후속 조치 성격이 강했을 겁니다. 단순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까, 이 정도를 넘어서요. 이걸 USDC 같은 다른 코인이랑 연계해서 해외 결제나 송금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 즉 글로벌 활용까지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서클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하나금융은 글로벌 연계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군요. 신한금융은 약간 다른 방향을 보는 것 같던데요. 그 자체 배달앱 땡겨요 위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신한금융은 그 점이 아주 주목됩니다. 자체 배달앱 땡겨요에다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POC, 개념 증명을 검토 중이라는 거거든요. POC면 아직 실제 도입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테스트해보는 단계군요. 네. 근데 만약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요. 다른 은행들보다 한 발 앞서서 실제 소비자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금융 서비스 접점에서 실증 사례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크겠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라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나중에는 이걸 지역화폐 정산 시스템 효율화 같은 B2G, 정부 대상 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 금융 서비스 같은 B2B 모델로 확장하기도 아주 유리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은 실제 사용 사례,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써볼 수 있는 서비스 쪽에 집중하는 전략이네요. 그럼 KB금융이나 우리금융 같은 다른 큰 은행들은 어떤가요? 거기도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KB나 우리금융 같은 초대형 은행들은요. 당장 어떤 특정 서비스를 내놓는다기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기반 인프라 구축에 좀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반 인프라 구축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1대1로 유지하려면 담보자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건가? 또 대규모 거래가 몰려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 복잡한 거래들을 회계 장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외환 관련 규제는 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시스템 운영 전반의 안정성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아마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니까요. 확실히 은행마다 강점이나 전략 병향이 조금씩 다르네요. 앞으로 경쟁 구도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볼 만하죠. 근데요, 정말 궁금한 게 이 모든 중요한 만남들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딱 집중된 걸까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리하신데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요. 가장 유력한 이유는 바로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제도적인 윤곽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도적 윤곽 발표요? 법 같은 건가요? 아마 행정입법 예고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규제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길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자격이 있나, 발행 자격 요건, 그 가치를 뭘로 뒷받침해야 하나, 담보자산 규정, 또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나, 공시 의무, 내부 통제 기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USDC 같은 해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 여구의 자산 규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요. 아하, 그러니까 곧 발표될 게임의 룰에 맞춰서 각 플레이어들이 마지막으로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거죠. 특히 지금까지 논의된 방향대로 은행 주도 모델이 유력하다면 서플 같은 글로벌 발행사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규직 환경에 자기들 기술과 운영 방식을 맞추는 거, 이걸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규제랑 딱 들어맞게 정합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이번 연쇄회동은 바로 이런 마지막 조율, 영어로는 Last Mile Adjustment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 발표 전에 시장의 주요 선수들하고 최종적으로 그림을 맞춰보는 과정인 셈이죠. 와, 정말 중요한 시점이네요. 규제 발표가 코앞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논의들을 거쳐서 만약에 진짜 파일럿 서비스라도 시작된다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아무리 기술이 좋고 규제가 잘 만들어져도 실제 사용자인 우리가 어떤 혜택을 느끼냐, 이게 핵심이겠죠. 스테이블 코인 기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그리고 어쩌면 그 서비스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네, 뭔가요? 바로 수수료, 정산주기, 그리고 환전 사용자 경험, UX입니다. 수수료, 정산주기, 환전 UX. 아, 중요해 보이네요.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먼저 수수료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 카드 수수료 같은 거랑 비교해서요? 네.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신용카드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는 보통 한 2~3%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주로 판매자, 가게 사장님들이 부담하는 구조고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이론적으로는요, 이 중간 단계를 확 줄여서 수수료를 낮출 잠재력이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쓰니까요. 근데 관건은 이거죠.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낮아진 혜택이 판매자한테 돌아갈 거냐, 아니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거냐, 혹은 뭐 또 다른 형태의 수수료가 새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죠. 확실히 싸져야 매력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존 결제 수단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가격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굳이 바꿔 쓸 이유가 없겠죠. 그렇군요. 다음으로 정산주기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돈 들어오는 시기 말씀이시죠? 네, 지금 카드 긁으면 그 돈이 보통 다음 날 D+1이나 좀 길게는 며칠 뒤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이론상 거래가 블록체인 위에서 딱 확정되는 그 순간 거의 실시간으로 정산이 가능해요. 이걸 온체인 최종성이라고 하는데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일 D+0 정산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당일 정산이요.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가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훨씬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금 유동성이 엄청 개선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하루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자영업자들한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전 사용자 경험, UX. 이건 왜 중요한가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수수료 싸고 정산 빠르다고요? 쓰기 불편하면 아무도 안 씁니다. 하하, 그쵸. 그건 진리죠. 우리가 가진 원화를요, 예를 들어 은행 앱 같은 아주 익숙한 환경에서 그냥 터치 몇 번으로 쉽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칭 KRC라고 해볼까요? 이걸로 바꾸고 또 필요하면 이 KRC를 다시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별 어려움 없이, 그리고 환율 손해도 별로 안 보고 낮은 스프레드죠. 바꿀 수 있어야 해요. 아, 원화랑 원화 코인?
또 원화 코인이랑 달러 코인 간의 교환이 쉬워야 한다. 네. 근데 이 과정이 만약 복잡하거나 숨겨진 수수료가 많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금방 불편해서 떠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매끄럽고 직관적이냐. 이게 대중화의 진짜 핵심 열쇠가 될 거예요. 수수료 절감, 빠른 정산, 편리한 환전. 이 세 가지가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되겠군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좋은 점만 있지는 않겠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고려해야 할 리스크들이 있죠.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가지나요? 네, 말씀해 주시죠. 첫째, 규제 준수.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자금 세탁 방지, AML, 고객 확인, KYC. 이거 철저히 해야 하고요. 특히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하는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지키는지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네, 규제 준수. 둘째, 외환 관리 문제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혹시라도 불법적인 외화 빼돌리기 통로로 악용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허가받지 않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무분별하게 보내는 걸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가 꼭 필요해요. 역외로 함부로 못 나가게. 금융 안정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군요. 그렇죠. 셋째는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1대1로 딱 뒷받침하는 그 담보 자산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안전하게 잘 보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또 사용자들이 돈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 언제든 내줄 수 있게 유동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예, 예전에 테라루나 때 이런 게 문제가 됐었죠. 네, 맞아요. 담보가 부실하거나 운영이 불투명하면 바로 신뢰가 무너지죠. 넷째는 소비자 보호입니다.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약속된 가치, 예를 들어 1KRCH는 1원으로 현금화, 상환이 가능해야 하고요. 혹시라도 기술적 문제나 시장 충격 때문에 가치가 잠깐 1원 밑으로 떨어지는 디패깅이 발생했을 때 어떤 비상계획, 컨틴전시 플랜이 있는지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디패깅 시 대책이요? 중요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5째는 이게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데 실무적인 문제예요. 가게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받았을 때 이걸 회계장부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부가세 같은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실무 지침이 빨리 나와야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겁니다. 아, 회계 처리나 세금 문제까지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게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서클의 연쇄 회동, 이건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을 담당할 거래소, 규제를 담당할 한국은행, 그리고 실행을 담당할 은행, 이 세 축을 하나로 연결하면서요. 곧 다가올 규제 환경에 맞춰서 한국에서 진짜로 작동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전 조율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과연 구체적인 파일럿 서비스가 언제쯤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죠. 네, 언제쯤 나올지. 둘째, 아까 강조했던 수수료, 정산 주기, 환전 편의성, 이 3가지 측면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용 가치를 얼마나 만들어낼 것인가. 진짜 쓸만한 서비스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곧 발표될 그 규제안이 과연 은행 중심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또 혁신을 너무 막지 않는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 점입니다.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 그리고 이게 당신, 우리 사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이 소식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네, 댓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